여러분, 그 요즘에 유행하는 샤워볼 혹시 아세요? 아, 저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맨날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8인조 걸그룹 큐티스트릿이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어요. 이번에 M카운트다운이라고 하는 엠넷의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막 가사도 한글로 바꿔갖고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막 단독 콘서트도 2번이나 매진이 되고 한국 디지털 싱글까지 발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월에는 한국에 또 오기로 확정을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이브가 지금 미국에서 걸그룹 멤버를 뽑고 있어요. 한국인 멤버 아예 없이 그냥 미국 시장 전용 그룹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와, 저는 한국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무대를 하러 와가지고 한국어로 가사를 바꿔서 온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으로 나가서 그 현지에서 아이돌을 오디션을 본다? 이제 진짜 시대가 역전된 것 같아요. 한류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이후로 저는 이 정도 방향성은 처음 봐요. 이 정도면 진짜 김구 선생님이 다시 일어나실 것 같다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건 아쉽게도 K-팝 분석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시대가 역전되는 것들이 사업가들한테 무슨 의미인지 분해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비즈니스 마스터리에서도 이런 시장 선택 원리 같은 것들을 다루곤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사업에서 지금 시장에서 머물 타이밍인지 아니면 새 시장으로 갈아탈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드릴 거거든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랫동안 잘못된 시장에서 막 계속 헛발질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꿀팁까지 가져갈 수 있게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현장 분석부터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자, 첫 번째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큐티스트릿이라고 하는 이 일본 걸그룹은 일본 아소비 시스템 소속이에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거든요. 카와이 문화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일본에는 카와이게라고 하는데 이 카와이게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박수를 받을 정도로 아이돌을 정말 잘 만든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룹은 굳이 한국에 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냐? 일본 시장만 잡아도 충분히 먹고 살거든요. 왜냐면 일본 인구가 1억이니까 내수만 잡아도 그 음악 산업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으로 진출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것도 한국어로 노래를 새로 녹음을 해가지고요. 일본어 가사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한국 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사도 바꿨어요. 그래서 막 여기는 하라주쿠, 큐스토, 한국에 입성 이런 식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유명한 노래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불러볼게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현지화해서 한국에 한번 진출해보겠다 이 정도의 액션으로 저는 봤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편도 한번 쭉 볼게요. 뭐냐면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으로 유명한 하이브가 미국 현지화에서 걸그룹을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인 멤버 없이 간다는 거죠. 한국어 노래 안 해요. 그냥 아예 영어로만 가는 거고 K-팝 회사가 K-팝을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K-팝의 미국 스트리밍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국 노래, 한국 K-팝이 막 유행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0.9%예요. 1%도 안 돼요. 일본에서 차지하는 J-팝 한국 점유율이 4% 정도거든요. 일본에서도 지금 막 K-팝이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4% 정도인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한참 낮은 거죠. 일본 시장에서도 점점 K-팝의 스트리밍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작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흐름이 의미하는 거는 사업적으로 뭐냐? 정리를 해보면 한국 회사는 이제 본인들이 쌓아놨던 엔터테인먼트적인 노하우를 한국적인 것을 버리고 오히려 세계의 것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세계적인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오히려 일본 회사는 이게 너무 잘 먹히고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크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자기네들 거를 살짝 버리고 한국적인 거를 입혀서 한국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인지 사업가적인 인사이트로 한번 더 깊게 분해를 해볼게요. 제가 5가지 인사이트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포화되었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자, 뭐냐? K-팝이 미국에서는 0.9%밖에 점유율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한국 회사들이 그렇게 미국 외쳤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서도 결국에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일본 시장인데 그게 뭐냐면 K-팝의 가장 큰 해외 시장이 일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미 스트리밍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시장 포화의 전형적인 신호예요. 공급이 수요를 추월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아이돌이 너무 빨리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중소의 기적 이런 것들은 절대 없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말들이 아이돌 산업에서 돌고 있거든요. 무조건 대기업에 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도 자국에서
K-팝을 따라하는 아이돌들이 비슷하게 생기면서 한국에서 시작한 K-팝 아이돌 그룹들의 자리가 현지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사업자가 알아야 될 핵심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포화 신호는 매출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유율이 정체되거나 미세하게 떨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진짜 신호인 거예요. 이렇게 매출은 보통 잘 되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표로서 떨어지더라도 1, 2년 더 가요. 매출이 떨어진 다음에 내가 이걸 알아차리면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장에서 내 매출은 그냥 똑같은데 지표에 왜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지라고 하는 게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돼요. 경쟁자가 갑자기 늘어났는지, 아니면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이 올라갔는지, 마케팅 비용이 올라가는지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뭐 가격 경쟁이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내가 진행하고 있는 시장이 포화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사이트는 역방향 진입의 기회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큐티 스트릿이 왜 한국에 왔을까? 답은 간단하죠. 모두가 나가는 시장에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 한국 아이돌 시장은 지금 다 어디를 보고 있어요? 미국권, 라틴권, 영어권. 이제는 동남아도 안 통해가지고 다른 글로벌로 더 나간단 말이에요. SM, JYP, 하이브 전부 다. 그 결과가 뭐냐면 한국 시장에 지금 카와이 감성을 정통으로 하는 그룹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카라라든지 이런 좀 귀여움을 특화로 내세운 걸그룹들이 있었거든요. 한국 남자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포지션이 없는 거예요. 빈자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큐티 스트릿의 회사는 그 빈자리를 본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카와이게라고 하는 이 문화를 오히려 한국에 옛날에 이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없네? 내가 그 빈자리로 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비즈니스 마스터리 과정에서 컨설팅 오는 대표님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갈 때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해주거든요. 모두가 나가는 시장은 오히려 모두가 들어오는 시장보다 경쟁이 훨씬 약해진단 말이에요. 후발 진입자가 선두 자리를 잡기가 오히려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자영업도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강남, 망원동, 압구정, 청담, 그리고 모두가 인스타, 유튜브 이런 거에 집중할 때, 모두가 트렌드 메뉴를 따라갈 때 오히려 클래식에 집중한다거나 노포에 집중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더 빈자리를 잡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화의 본질이에요. 현지화라는 건 언어가 아니에요. 자, 큐티 스트릿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 방식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단순히 일본어 노래를 한국에서 부른 게 아니에요. 가사를 바꿨어요. 한국 팬들이 즉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요. 심지어 요즘에는 한국 아이돌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데도 한국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방탄소년단 신곡이 그런 평가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사에 센고쿠 오노노 코마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고대 그리스시나 아프로디테 뭐 이런 식으로 가사를 바꿨거든요. 일본의 역사 인물을 한국 사람들도 모두 아는 그리스 신화로 번안해서 그걸 한 거예요. 이런 게 진짜 현지화인 거죠. 그 시장의 문법으로 다시 쓰는 거. 언어 번역이 아니라 맥락 번역을 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자가 시장을 확장할 때 실수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기 사업을 그대로 들고 새로운 시장에 가는 거죠. 메뉴판만 영어로 바꾸고 외국인 고객을 잡으려고 하거나 다른 시장의 고객을 잡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시장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나 그 시장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격대, 그 시장의 사람들이 결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 전체 시장의 문법을 다 다시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이브가 이번에 미국 현지화 걸그룹 만드는데 왜 멤버부터 전부 다 미국인으로 뽑겠어요? 미국 시장의 문법은 결국 미국인 멤버가 있어야 통하는 게 더 많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한국인 멤버가 한두 명 여기 끼기 시작하면 결국엔 또 K-팝 카테고리에 갇히는 거고 미국 0.9% 스트리밍률 점유율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1인 사업자,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분들도 똑같아요. 새 시장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그 시장, 새로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나 그 시장의 키워드, 그 시장의 가격 감각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새 판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시장을 진입하는 거예요. 이게 컨텐츠로 바꿔오면 유튜브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릴스로 가져간다? 안 되죠. 반대로 릴스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쇼츠로 바꿔온다? 안 되죠. 그 각각에 맞는 컨텐츠 문법들이 있고 시장에 맞는 문법들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인사이트는 뭐냐면 카테고리와 브랜드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는 K-팝의 장르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K-팝은 한국 회사들의 독점 영역이었어요. K-팝 이꼴 한국 회사 이꼴 한국 아이돌, 이 공식이 성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일본도 K-팝 표방해서 그룹 만들고 미국도 K-팝 스타의 그룹이 나오고 하이브는 아예 K-팝이 아닌 영어 팝 그룹을 만들고 있잖아요. K-팝이 이제 카테고리, 장르가 된 순간이에요. 한국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독점권이 깨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카테고리는 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K-팝 안무 카피해가지고 영어 가사로 미국 아이돌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이 뭐냐? 카테고리는 누구나 따라할 수가 있지만 브랜드는 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K-팝이라는 카테고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제가 시작됐잖아요. 하지만 BTS라고 하는 브랜드는 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블랙핑크 지금도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블랙핑크라고 하는 브랜드는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카테고리만 가진 회사는 결국에는 후발주자가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무인 아이스크림, 무인 편의점 얘기했던 게 카테고리를 복제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브랜드를 가진 회사는 카테고리가 복제돼도 결국에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넘버원이 되기보다는 온리원이 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1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한테 무슨 뜻이냐면 뭐 마케팅 강사, 비즈니스 컨설턴트, 유튜브 코치 이런 카테고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카테고리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본인만의 이름이 만들어져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비즈니스 마스터리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카테고리에다가 고유 명사가 붙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한번 기획을 해보시는 거죠. 마지막 인사이트는 뭐냐면 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업의 80%다 라는 건데요. 자, 큐티 스트릿 멤버들이 갑자기 한국에서 노래를 잘하게 된 게 아니에요. 노래 실력은 똑같아요. 솔직히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안무도 똑같죠. 외모도 똑같아요. 근데 바뀐 건 뭐냐? 시장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일본 시장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한국 시장에 진입을 하니까 갑자기 화제성이 막 폭발했어요. 이게 바로 시장 선택의 힘인 거예요. 같은 제품, 같은 실력,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시장에 있느냐가 결과의 80%를 결정하는 거죠. 99%의 사업자가 보통 사업 시작할 때 뭘 고민하냐면 아이템을 고민을 해요. 그러면 메뉴, 상품, 컨셉 이런 것들을 엄청 고민을 하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 선택이라는 거죠. 잘못된 시장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은 시장에 평범한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컨설팅 오시는 대표님들한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대표님 시장이 지금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포화기인지 쇠퇴기인지 이거를 꼭 체크하라 그래요. 왜? 이거를 모르고 사업을 하면 노력한 거 대비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 좋은 시장에 늦게 들어가면 후발주자가 되는 거고 나쁜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1인 사업자거나 개인 사업자일 때 본인 사업이 지금 머물 타이밍인지 아니면 새 시장으로 갈아타야 될 타이밍인지 제가 진단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질문을 3가지를 드릴 테니까 이거에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작년 같은 달 대비 신규 고객 1명을 가지고 오는 비용이 올랐는지 이게 광고비든 시간이든 요걸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최근 6개월 안에 비슷한 컨셉 경쟁자가 3명 이상, 3곳의 업체 이상 새로 생겼는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가격을 내가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고 있는지. 근데 그 못 올리는 이유가 경쟁자 때문인지. 요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에 3가지 전부 다 아니요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그 시장은 성장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1개에서 2개 정도 예가 나왔다. 그러면 성숙기예요. 경고 단계거든요. 지금부터는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없는지 아니면 내가 이 시장에서 더 견고하게 넘버원이나 온리원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3개 다 만약에 예가 나왔다 그러면 그 시장은 포화기거나 쇠퇴기에 가까워요. 그러면 빨리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사업자들은 내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의식하지 않고 본인 매출, 본인의 상태, 본인의 아이템 이것만 봐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사업하다가 매출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뭐야? 시장이 끝났네?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리게 되면 그때 늦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신호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내 시장이 어떤지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갖춰야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핵심 한 문장을 드릴게요. 저는 이 큐티 스트릿 행보를 보면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갈 때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오히려 빈자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구나. 이 빈자리를 체크하는 눈, 이거를 확인하는 눈이 진짜 사업가의 눈이구나 라는 거를 저는 좀 배웠거든요. 큐티 스트릿이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뭐 한국이 매력적이어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거보다는 한국 회사들이 지금 오히려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동남아, 유럽들로 나가니까 오히려 한국 시장이 이 귀여움이라는 아이템이 먹힐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 가설, 그 빈자리를 보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저는 또 사업가의 눈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시장도 똑같을 거예요. 모두가 전력 질주하고 있는 그 방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 시장이 있어요. 그랬을
있을 때 누구도 보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있을 건데, 이 빈자리를 보는 사람, 이 빈자리를 확인하고 용감하게 진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말 대단한 사업가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큐티 스트릿의 사례를 가지고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담아놓은 전자책과, 그리고 제가 무료 강의를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니까 한번 쭉 보세요. 보시는 것만으로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정말 장담하고 확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 다음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한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